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허성욱입니다.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과 전자문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행사는 우수한 성과를 낸 전자문서 기술과 서비스를 발굴하여 우수 사례를 알리고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전자문서 산업은 그간 RPA, 인공지능 OCR 등 신기술 개발과 eForm, ECM 등 다양한 서비스 창출 등 여러 노력이 더해진 결과 시장 규모가 16년 6조 원에서 19년 10.2조 원으로 170%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문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DNA라고 부르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핵심으로 정부는 디지털 뉴딜, ICT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정책을 통해 DNA 생태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 데이터의 구축, 활용이고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전자의 문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 공인 전자주소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샵메일뿐만 아니라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인 전자문서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간주되어 전자문서의 효력이 명확화되었고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 진입 또한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여 재정, 인력, 정기정음 등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와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작년부터 세금, 민방위 통지 등을 모바일로 보낼 수 있게 되었고 현재까지 2천만 건 이상이 발송되는 등 우리 정부도 전자문서 시장 확대와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신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술 및 산업 현황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관련 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련된 행사를 통해 올해의 우수 사례를 함께 축하해 주시고 다양한 전자문서 관련 기술이 공유, 확산되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황성원입니다.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과 전자문서 산업계의 가장 큰 행사인 전자문서 컨퍼런스 개최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행사의 개최에 도움을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과 전자문서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위기임에도 우리는 K-방역체계를 통해서 국가적 위상을 세계에 높였고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뉴딜 정책의 기반은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자 원인입니다. 전자문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생성, 유통, 활용 확산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자문서 활용률은 16년 57.3%에서 20년 69%로 상승하였지만 종이문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여전합니다. 전자문서의 활용을 통해 기업의 업무 편의성 증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증대 등의 사회 경제적 편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만 요구하는 법제도 및 낡은 관행, 전자문서에 대한 불신,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환경 등은 전자문서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자 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결과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전자고지가 보편화된다면 약 2천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또 전자영수증 발급체계가 확산된다면 연간 128.9억 건에 달하는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1,472.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4.1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연간 약 4천억 원의 신규 시장 창출도 기대됩니다.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21년에 총리 직할기구로 디지털청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혁신적 전자문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도입, 종이 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 등 범국가적 디지털 전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OECD 혁신 공모 출품 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인공지능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전자문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치로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최신 전자문서법 개정 내용 등 정책 동향과 전자문서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및 전자문서 컨퍼런스를 통해 전자문서 효용성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및 산업계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문서 산업협회 회장 김선규입니다. 오늘은 2020년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기념 행사와 페이퍼리스 컨퍼런스가 함께 열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한국전자문서 산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축하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열리는 페이퍼리스 2.0 컨퍼런스의 주제는 언택트 시대, 전자문서에서 길을 찾다입니다. 국내 유일한 전자문서 컨퍼런스에 발표와 함께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같이 뜻깊고 성대한 행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됨을 아쉽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금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대면으로 진행되어 오던 많은 행사와 세미나 등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기존의 업무 패턴과 프로세스가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자문서 산업계는 이 변화에서 전자문서가 각종 문서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정보는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생성, 유통, 보관,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산업계는 수공과제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지난 6월에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고 국민들이 대면 또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안심하고 신속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블록체인, 인공지능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자문서 요소 기술은 미래의 기술들과 융복합하여 혁신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제 전자문서 산업은 공공기관과 기업 및 개인 간 소통의 중요한 역할은 물론 모든 산업들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자문서 산업의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를 통해 전자문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전자문서 산업의 생태계 변화와 활용 방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과 페이퍼리스 2.0 컨퍼런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페이 류영준입니다. 2020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에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해 전자문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기관 참석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 최초로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로 지정된 이후 전자문서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전자문서 서비스 이용기관이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전자문서 발송 건수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과 제도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카카오페이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을 만들어가는 테크핀 기업으로 14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시작하여 현재는 3,500만 국민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공공, 금융 및 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적극 추진해 우편 발송에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종이 우편의 불편점을 개선해 국민들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더불어 종이 사용량 절감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며 전자문서 서비스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8년 3월 모바일 플랫폼 업체 최초로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로 지정받은 카카오페이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가입 내역 안내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 등 100개 이상 기관의 고지서 및 안내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우편 대비 비용이 저렴해 다수의 기관들이 우편 발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은 카카오페이 전자문서 도입 후에 약 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을 거두었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우편 통지를 모바일로 전환해서 연간 50억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우편 대비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한 우편물의 분실 우려가 없다는 점, 타인이 아닌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내 민감정보 노출 우려가 없다는 점, 주소지에 수신자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없다는 점 등 종이 우편 대비 편리하고 안전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지난 5월 카카오페이는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를 한눈에 모아볼 수 있는 내 문서함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각 채팅방에 흩어져 있던 문서를 내 문서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ICT 기술 발전에 따라 대다수 사무 업무가 전자화되었으나 고지 업무의 경우 여전히 종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산림 파괴와 탄소 배출량 증가가 막대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만들어가는 종이 없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전자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카카오페이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약 5천만 건 수준으로 이는 종이로 환산 시 약 1억 장 이상의 종이 사용량을 절감하는 효과이며 30년생 나무를 기준으로 약 1만 그루의 나무를 지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민들이 더욱더 다양한 전자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보다 쉽고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에 근무하는 전종원이라고 합니다. S아파트 플랫폼은 저희가 2017년부터 아파트 전용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고 그 결과물이 올 7월 달에 결실을 맺었고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한 800개 단지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하기 한 3년 동안 지금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전자문서 유공 단체 표창을 받게 돼서 더욱 기쁩니다. 그동안 우리 이 작업을 위해서 고생하신 직원들, 그 다음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는 S아파트 플랫폼이 대한민국의 아파트 관리의 혁신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플랫폼을 저희만 공유하지 않고 타 지자체와 같이 소통과 협력, 공유를 통해서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혁신을 이뤄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서울시에서 개발한 S아파트 플랫폼은 크게 4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전용 전자결제 시스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공개 시스템, 다음에 지자체와 아파트 간의 문서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문서유통 시스템, 다음에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는 상황 전파 시스템,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째, 전자결제 시스템은 아파트에서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종이 문서로 수기로 작성되다 보니까 많은 문서들을 보관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 자료가 없어서 불신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편리하게 전자결제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관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문서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된 내용들은 입주민들이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각종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문서유통 시스템입니다. 문서유통 시스템은 지자체와 아파트 간의 문서유통이 현재까지는 팩스나 우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입주민들이 요즘 시대가 어떤데 아직까지도 팩스로 주고받냐는 그런 요청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문서를 유통할 수 있고 수발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와 지자체 간의 소통은 더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세먼지, 그다음에 요즘에 코로나19 시대에 재난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좀 빠른 시간 내에 알려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알리는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텍스트로 발송을 하면 자동으로 음성 변환이 되고 아파트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방송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난 사항에 시민들 협조 사항이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빠른 안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갖고 많은 단지들이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관리 대상은 서울시에는 약 2223개 단지가 있고요. 근무하시는 관리소장님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받아들이는데 처음에 거부감도 많고 호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 매체라든가 포스터, 그다음에 찾아가는 사용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요. 서초구청을 시범 자치구로
선정을 해가지고요. 한 200개 단지를 집중적으로 일단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작업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개 자치구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목표는 약 1000개 단지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로 삼고 있고요. 다음에 서울특시에서는 이 S아파트 시스템 플랫폼을 2021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고요. 서울시 의무 공개 대상 단지 전체가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이 S아파트 플랫폼이라는 걸 잘 만들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모르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 유튜브를 통한 영상 매체, 지하철을 이용한 포스터 홍보 등을 아주 각종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서울시에서 개발 보급한 S아파트 플랫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뎁스 대표이사 강재식입니다. 전자문서 유공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님 표창을 받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수상을 받게 도움 주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 디지털진흥단, 디지털문서진흥팀, 디지털문서기술팀 이하 실무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전자문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포뎁스는 2001년도에 고객 중심의 경영, 끊임없는 기술 개발의 경영 목표 아래 시스템 통합 및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전자문서 유통 전문 업체로 거듭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초 모바일 기반 전자문서 유통 지원 플랫폼인 모비포스트 버전 1.0을 개발하였고 각 기관 및 기업은 이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 대상의 모바일 고지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통지는 기존의 오프라인 등기우편의 온라인 대체수단으로서 전자문서법, 전자서원법에 따르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 및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화와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다주고 고객에게는 스마트폰의 이동성 및 문서 보관의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고지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각 기관이나 기업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그 선정된 대상을 저희 솔을 통해 중개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단계입니다. 중개사업자는 4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KT,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4가지의 중개사업자들은 각 대상자들에서 고지통지를 발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송된 고지통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역을 열람하였을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문서 유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기관, 기업 등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전자문서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를 기반으로 전자영수증, 전자계약 등의 전자문서 유통 전문 기업으로서 거듭남과 동시에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피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병입니다. 오늘 이 수상이 있기에는 저희 토피도 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비전과 역량을 믿어주신 고객 한 분 한 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그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토피도는 국제 표준 방식의 전자문서 교환 인프라 제공을 통한 고객 사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04년 설립되었습니다. 창립 이래 국내외 최초로 제1금융권의 표준 기반 전자문서 교환 구축 사례를 만들었고 이에 필요한 국가 표준 등록 저장소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구축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표준 전자문서 교환 인프라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2006년 이후 약 3년 동안 아시아 지역 전자문서 국제 표준 상호 운용성 실정 전문가 그룹의 의장사로서 아시아 지역 내 전자문서 교환의 역내 상호 운용성 확보에 노력을 해왔고 이는 한국 기업의 전자문서 기술력을 해외에 선양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미국 상무성 산하 표준연구소 니스트와 협력하여 미국의 포도자동차, 유럽의 ETSI와 대륙 간 전자문서 상호 운용성 검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향후 이러한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국세청이 주도한 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없애고 전자세금계산서로 유통하는 프로젝트 성공에 기술적인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인프라의 필수 요소인 통신 및 스키마 표준안을 제안드렸고 전자세금계산서 테스트베드 구축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토피도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기업 중 약 70% 이상이 저희 토피도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전자문서 유통사업의 표준기술 규격 제정 시 참여하였으며 자사이 솔루션으로서 코스콤, 한국정보인정, 비즈니스온, 유포스트뱅크, SK텔레콤, IN텍 등의 고객사가 전자문서 유통중개자 시스템 구축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청, 국방부, 서대문구청, 국민연금공단 등에도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보관 분야에서는 삼성 SDS, LG CNS, 한정 KDN, 코스콤, 한국정보인정, 스타뱅크, 더존비존 등의 자사이 솔루션을 제공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구축 및 인정을 받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공인전자문서 보관센터 심사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종이문서 보관 대신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인 인프라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부터는 전자문서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평가받는 블록체인을 제공하여 2019년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의 시범사업에 적용하여 국가기록물 출력 없이 전자문서를 통해 진봉 검증을 할 수 있어 전자문서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토피도는 전자문서를 통한 고객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저희 고객사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쟁 우위를 위해 블록체인, AI, 보안기술 등을 연구 접목하여 제공함으로써 최고의 솔루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전산정보원 사업지원팀장인 권재한 사무관입니다. 먼저 저희 원이 특별상인 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하게 되어 박형규 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를 주최하고 준비하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산업협회 관련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원과 같이 전자문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많은 기관, 기업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쁨을 함께할 직장 동료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방전산정보는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2016년 책임운영기관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국방정보화 분야 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 전자문서를 포함한 국방정보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원은 전자문서를 이용한 국방경영의 효율화, 행정능률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 훈련 통지 서비스에서 법적 효력이 보장이 되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편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전자문서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업무 효율화와 대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방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중요 문서의 전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방획득정보체계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업무의 전자화, 정보화 및 전자문서 비즈니스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셋째로 전자문서 리포팅 솔루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화 및 정보화 업무 추진 시 중소기업의 전자문서 리포팅 솔루션, 이북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행정 효율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자문서의 발전을 위한 관련 분들의 소망을 담아 구호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자문서 파이팅! 국방전산정보원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 공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승환 대리입니다. 전자문서 유공표창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협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552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와 고용 및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310만 건의 고지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지역 이동이 빈번하여 주소 불명 등 우편 주소가 부족한 경우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였고 사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를 거쳐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 규정이 저희 건설근로자법상 미비한 점이 있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통해 개정을 하였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가 작년 2월 14일에 통과되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대국민 고지 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을 하여서 11월에 완성을 하였고요. 시범 발송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특성은 공인 전자문서 중개사업자인 카카오페이 및 KT를 통해 단계별 고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단계로 카카오페이로 발송을 하고 도달률 등을 시스템적으로 확인을 하여 열람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2차로 KT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보냅니다. 그래도 열람을 하지 않는 근로자는 우편고지를 3단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총 6종의 고지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200만 건을 발송하였고 향후에 해당 고지 건수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등 새로운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앞서 말씀드린 6종 고지 안내문 외에 다른 고지문에 대해서도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및 앞서 도입하여 여러 정보를 주신 타 기관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전자문서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요일입니다. 먼저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전자문서 유공 특별상 선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님, 그리고 전자문서업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전국 230개의 지방문화원을 두고 있고 16개 시도에 지위를 두고 있습니다. 1947년 인천 강화문화원을 필두로 해서 전국 230개의 문화원이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그동안 수집한 많은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전자문서화하여 지역 N문화 포털이라는 콘텐츠 포털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만 명의 국민들이 이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을 수상하는 모든 분들도 우리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유익한 자료를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문화체육 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시스템은 연간 19만 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4만 2천 명의 그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 시스템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0개 지방문화원에서는 전자문서 기반 시스템의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현재 그 전자문서를 교류하는 데 있어서 안정화되고 정착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맞춰서 더욱더 전자문서 시스템이 정착되고 안정성 있고 또 신뢰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우리 문화원 법인 간의 전자문서 유통이 정착되고 안정되도록 힘써주신, 협조해주신 우리 지방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인증 고지팀에서 전자문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백진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가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이러한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전자문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더 쉽게 활용하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중요 문서들을 집을 비우거나 우편물을 챙기지 못해 확인 못한 적 없으신가요?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거나 잃어버린 적은요? 원치 않게 타인에게 정보가 노출된 적은 없었나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종이로 분리수거하기에도 참 껄끄러웠던 문서들. 이런 문서들이 도착하면 알려주고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질문이 바로 네이버 전자문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바일 네이버 첫 화면 속 종 모양의 아이콘, 내 서랍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PC 메일로도 문서 도착 알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삼선 메뉴에서 전자문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손쉽게 전자문서함에 접근이 가능하고 별도 설정하지 않아도 중요한 전자문서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푸시 알림뿐 아니라 PC, 모바일, 앱, 웹에서 경계 없이 알림을 제공하여 네이버를 경험하는 곳 어디서든 전자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는 고객에게 꼭 보내야 하는 중요 문서를 광고 스팸 없는 전자문서함에 저장합니다. 네이버 인증서로 인증 후 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키사 유통 서버에 정보를 등록되어 등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안내 통지서는 적용사별 고지함에 저장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열람 건수를 표시하여 열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등기뿐 아니라 일반 우편도 네이버 앱으로 수신하여 네이버 인증서로 인증 후 열람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어떨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반 사용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발송기관에서 전자문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발송량이 아닌 열람 기준 가격이며 최저가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9년 9월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를 획득, 20년 5월에는 민간기관 임시허가도 획득하였습니다. 공공, 민간 모두에서 필요한 자격과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네이버 인증서를 접목하여 지문 하나로 간편하게 인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 없이 내가 쓰는 스마트폰 잠금 정보 그대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국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앱, 성별, 연령 구분 없이 4,700만 전 국민이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4,700만 이용자의 네이버이기에 전 연령 대상으로 전자고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이버 포털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본인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네이버 계정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1인 1기기 1인증서 정책을 통해 내가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만 작동합니다. 또한 민감한 원문 정보일 경우 적용사의 모바일 웹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이용자와 적용사 모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보안 기술로 PKI, 블록체인 기술 등을 통해 확실한 보안을 수행하며 생체 인증 등을 통해 안전함과 간편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가 어디에 적용되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난 9월 저도 재산세, 자동차세,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하니 참 편리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19년 9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154만 건 이상의 전자문서를 송달했습니다. 154만 건의 종이문서란 59루의 나무를 살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전자문서를 신청한 이용자분들은 고지서당 150원에서 50원의 세금 혜택 할인을 받으셨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등기우편은 한 통당 2,680원이 소요되지만 전자문서로 전달 시 90%의 비용이 절감되어 발송기간도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 송파구, 종로구 등에 거주하고 계시는 민방위 대상자분들께 민방위 통지서가 네이버 전자문서로 전달되었습니다. 네이버 민방위 통지서의 경우 90% 이상의 높은 도달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12월
경기도 민방위 통지서도 네이버 전자문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 부산, 울산 등의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는 차주님들께 9월에 한국환경공단 통지서가 전자문서로 시범 발송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국민연금 자격을 새롭게 취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가입 내역서도 발송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매년 3천만 건의 건강검진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저도 받고 나서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린 적 많았습니다. 이제 네이버 전자문서로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관련 안내문을 받으시고 내 전자문서함에 저장된 문서를 편리하게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15종의 고지서를 전자문서화하여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네이버 전자문서는 생활 속 중요문서가 도착하면 알려주고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전자고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근무 중인 최재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1973년 설립 이래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연구기관으로 저는 연구원 정보전산실에 근무하며 연구원의 행정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우선 저를 2020년도 전자문서 유공 포상자로 선정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해 제 자신에게 주는 작지만 큰 상이라고 생각하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16년부터 실제적인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연구비 전자증빙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였고 종이보관과 병행 운영하던 회계증빙 문서에 대한 100% 전자증빙 보관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연구원의 시스템 개선 및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도 상반기에는 회계전자증빙 간소화 페이퍼리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지원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전자문서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해양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의 특성상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분원들과 연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기에 그에 따른 각종 지출증빙 문서 보관 및 처리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바코드와 실물증빙 제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화 및 연구 몰입 환경 지원이 해당 시스템 구축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연간 약 3만여 건의 법인카드 및 연구비 카드 영수증 처리에 대해 카드사와 연동 데이터를 통한 전자증빙 생성을 통해 실물 영수증의 대체, 국세청과의 연계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증빙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그에 수반되는 증빙자료 출력 및 실물 문서 보관 등을 통한 행정소요 비용의 절감을 이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더욱더 전자문서 관련 업무와 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의 정환영 교수입니다. 개정 전자문서법의 해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전자문서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에서 전자문서에 관한 법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그동안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정법을 중심으로 하나씩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이제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이라든지 또 질문이라든지 받고 이렇게 쌍방간에 이런 강의를 하면은 좋은데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의미가 있고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좋은 또 고견이 있으시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 이메일하고 연락처를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성실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목차를 보시면 4개의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전자문서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개정된 전자문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개정된 전자문서법이 갖는 그 시사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짚어보고, 끝으로 우리 전자문서법이 나아갈 그 방향이라든지 또 향후의 과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숙제라고 하겠죠. 이런 숙제가 뭔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전자문서법은 정식 명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건 아니고 1999년에 전자문서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원래 명칭은 전자거래 기본법이었습니다. 이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이렇게 된 거는 그 전자거래에 이제 그 방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국제 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전에는 이제 무역을 할 때 무역 서류를 종이 문서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송장이라든가 원산지 증명이라든가 또 뭐 선화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이로 작성을 해서 뭐 팩스로 보낸다거나 또는 종이를 이제 모편으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이제 거래를 했는데 컴퓨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대중화되고 인터넷이 이제 1960년대에 이렇게 나오면서 점점 쓰면서 이 무역 서류를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제 무역회사들이 이런 이제 EDI 문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자문서를 점점 실무에서 쓰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EDI 문서라고 하는 거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EDI 문서라고 하는 이 일정한 포맷을 가진 전자문서를 가지고 그 전에 이제 종이 문서를 대체해서 이걸 전자문서로 무역을 하자 해서 실무에서 쓰면서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엔의 그 기관의 하나인 운시트랄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유엔 국제 상거래법 위원회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요. 운시트랄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국제 그 상거래에 관련된 법을 통일을 시켜서 상거래를 좀 원활하게 하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유엔 산하에 그 설립된 국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그 EDI 문서에 관한 그런 그 통일법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EDI 문서가 점점 이게 이제 다양한 포맷으로 확산이 되면서 굳이 EDI가 아닌 어떤 공개된 인터넷상의 그러한 전자문서를 가지고도 거래를 하게 되니까 굳이 EDI라는 문서를 이름을 빼자. 그래가지고 이 운시트랄에서 그런 논의가 계속 진전이 되다가 1999년 무렵에 1996년이군요. 정확하게 전자상거래 모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죠. 전자상거래 모델법. 그래서 이 전자거래 중에서도 특히 국제 간의 무역거래, 상거래를 전자문서로 할 때 그 법적인 효과와 틀을 거기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국제적인 움직임을 그 파악을 하면서 이 우리나라 아무래도 무역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전자문서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역협회가 과거에 산업자원부 산하의 이제 그 기관으로서 당시에 이제 전자거래진흥원이라고 하는 현재 그 인터넷진흥원의 뭐 전신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기초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만드는 법이 전자거래 기본법이었죠. 그래서 이 전자거래 기본법의 이제 방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자문서로 전자거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제 전자거래의 방점이 있었다. 과거에 이제 종이문서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전자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전자문서로 전자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전자거래 이외에 많은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소위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또는 뭐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산업에서 많이 이용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전자문서가 더욱더 중요시됐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에 대한 어떤 법적 효과를 좀 더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에서 좀 규율을 하자 해서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2012년에 그 법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렇게 해서 전자문서에다가 방점을 두는 이런 형태로 이제 법을 이제 개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법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 약칭 전자문서법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자문서법이 2012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한 뭐 8년, 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쭉 오면서 또 이제 그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고 산업의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면서 이 법의 좀 불명확한 점이라든지 또 맞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17년에 법무부와 당시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현재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요. 두 부서가 합해가지고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3기관이 함께 법을 만드는 개정안을 2017년에 작업을 해가지고 이 개정안을 2017년 말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이 법안이 2018년 그리고 이제 2019년 2년 정도 계속 이제 뭐 검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뭐 의견도 뭐 제기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2020년 금년 마지막 국회에 이제 이 법이 법률 제 1700-353호로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금년 12월 11일 이렇게 이제 시행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이 개정된 전자문서법의 이제 주요 골격과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제 개정 배경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대략적인 연역을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전자문서법의 그 개정된 골격을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는 걸 보시면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하게 했고 또 전자문서가 이 서면으로 간주되기 위한 이제 이 요건을 이른바 서면 요건 이렇게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의 그 지정제도를 인증제도로 이제 바꿨고요. 그리고 전자화 대상문서, 즉 그 종이문서를 전자화 문서로 만들 때 그 종이문서에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 규정을 전자문서법 개정 내용에다가 담았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주요한 그 개정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네 번째 간단하게 이제 그 나와 있는데요. 해외 입법례, EU의 EIDAS라든지 또 독일의 민법, 프랑스 민법이나 미국의 통일 전자거래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법을 개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전자문서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제 전자거래의 정의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제2조 1호, 2호 이렇게 됐는데 거기 보시면 전자문서라는 것은 이제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되거나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거는 변환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새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전자문서가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종이문서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이제 스캐닝을 해가지고 전자화 하면은 이걸 우리가 전자화문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전자와 문서도 전자문서의 일종이다.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문서의 개념적인 조항에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었다. 개정되기 전의 법에서는 이 변환이라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자와 문서에 대해서는 이제 전자문서법 5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조 이하에서는 그러면 이게 전자와 문서가 적용이 되는데, 그 이전에서는 그러면 전자와 문서는 전자문서냐 아니냐 이런 어떤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조 1호를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자화문서도 전자문서의 일종이다. 전자문서에 포함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법에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의문이 여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호를 보시면은 전자거래의 정의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라고 하는 요 문구가 약간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즉 구전자문서법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래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 해가지고 이제 소위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카톡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SMS 문자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광의로 보면은 다 이게 전자문서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좀 예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 이렇게 해서 이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어떤 전자거래의 개념 규정이 뭐 바뀌거나 이게 뭐 확대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좀 이게 풀었었다 알기 쉽게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라는 이제 법이 있죠. 이거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라고 약칭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도 보면은 이 전자문서법상의 전자거래의 이 개념 정의를 인용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전자거래를 소위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하는 그 상거래 이거를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상거래가 아닌 그러한 거래를 이제 민사거래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전자거래의 개념을 다른 법들에서 이렇게 준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인 이 전자문서법에서 전자거래의 용어가 바뀌게 되면은 다른 법에서도 이제 용어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변형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전자문서법에 이번에 전자거래의 개념 규정이 이게 막 바뀐 건 아니고 좀 예시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좀 풀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전자문서의 효력 요건과 서면 요건의 명확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4조 1항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서로서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왜 문서라는 말을 법적 효력으로 바꿨느냐? 그것은 뒤에서 보게 될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서면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고 이 전자문서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효력이 부인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비차별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조항을 이렇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즉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여기 이유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법에는 이제 요 만으로라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 이제 법률 용어에서는 이 조사를 하나를 더 쓰냐 안 쓰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만으로라는 것이 이제 그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전자문서로 뭐 서류를 만들었거나 또는 뭐 계약을 했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자문서로 됐으니까 안 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서류가 뭐 위조가 됐다거나 변조가 됐다거나 해서 이게 뭐 증명력이 문제가 있다라거나 또 훼손됐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거는 그거는 별도로 그런 법리에서 가능한데, 이게 서류가 진정한 서류인데 위조되나 변조된 것도 아니고 훼손된 것도 아니고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데 이게 전자문서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이문서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면 증거를 할 수 있고 재현을 할 수 있고 읽을 수가 있고 보존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종이문서와 똑같은 기능을 전자문서가 한다면 소위 기능적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전자문서에도 종이문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줘야지 이걸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비차별성의 원칙을 선언하는 이런 조항으로 이 4조 1항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자문서가 어떤 다른 이유로 증거법적인 효력이 부인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위조, 변조되거나 훼손되거나 뭐 등등해서. 그러나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조 2에 그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이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다라는 열람 가능성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자문서의 작성이라든가 송수신 또는 저장된 형태로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 두 개로 나눠가지고 재현 가능성과 보존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 보존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거를 재현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현할 수 있는 어떤 재현 가능한 보존 요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재현 가능성과 보존성 요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가능성 그리고 재현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한다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러면 이 전자문서는 이것을 서면으로 본다.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이제 문서에다가 하는데, 그 문서 또는 어떤 서면, 이런 그런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 많은 법들이 이런 법률 행위를 할 때 이제 이러이러한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 또는 이러이러한 서면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에 문서나 서면이라는 용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전자문서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과연 이게 문서나 서면과 똑같은 효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전자문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약간 뭐 어떤 디지털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뭐 카톡 문자로 보낸다거나 또는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거를 열람해 보면은 상대방이 뭘 보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때로는 어떠한 그 데이터 메시지는 순간적으로 보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메시지 또는 디지털 메시지라고만 해서 이게 항상 보존이 되고 열람할 수 있고 또 이거를 나중에 제한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이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종에다가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굳이 이거를 훼손하거나 불에 태우거나 또 이거를 뭐 파기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30년, 40년 전에 옛날에 공부했던 무슨 대학 노트에다가 썼던 그런 무슨 공책 무슨 이런 글 같은 것들이 거의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예. 그거 굳이 버리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또 뭐 수십 년 전에요. 거의 한 100년 전에 처음에 나왔던 무슨 교과서 초판 같은 것도 보면 있습니다. 물론 색깔이 좀 바래고 이러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전자문서라는 것도 이게 나중에 이거를 열람하고 이거를 보고해서 종이문서와 같은 기능을 하려면 이런 이제 요건이 필요한 거다. 예, 이렇게 해서 4조 2에 이런 규정을 적게 된 겁니다. 다만 단서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 이건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자문서 못 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 민법상에 뭐 보증계약을 소위 서면주의에 의해서 보증계약 같은 경우는 전자문서로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증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진 채무를 내가 똑같이 보증한다. 채무를 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보증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하라. 뭐 이런 뜻에서 보증을 할 때는 종에다가 쓰고 거기다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을 갖다가 종이문서로만 하도록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독일 민법상에 이제 이게 보증의 서면주의라는 게 오랫동안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몇 년 전에 개정을 하면서 몇 가지 개정을 하면서 독일 민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보증의 서면주의를 개정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보증을 기업의 그 활동으로 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전자문서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그 주식회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거나 할 때 물적 보증을 쓸 때 이제 보증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쇼핑몰 보험 같은 것도 있고 전자 선의 인증 사업자들이 드는 보험도 있고, 그게 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그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기업에서 전자문서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전자문서로 한다고 그래서 종이문서로 하는 것보다 더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늘상 업무를 이걸로 하니까, 이러한 이제 기업 보증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가능을 하니까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전자문서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업 보증의 경우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다시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개별 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이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이런 경우라든가 뭐 고문서라든지 또는 어떤 뭐 라벨을 종이문서로 붙여야 된다는 이런 지적재산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이제 그 종이문서를 필요로 하니까 그렇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문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면은 후일의 어떤 증거로 삼기 위해서 또는 다툼에 대비하고 또 다시 보기 위해서 이제 보관을 대부분 합니다. 특히 이제 상업정보 같은 경우는 상사 거래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또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일정한 보존 기간을 둡니다. 대개 일반 상업정보는 5년, 중요한 영업서류는 10년을 상법에서는 이제 보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자문서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상업정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은 종이문서 작성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똑같이 그런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전자문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가름할 수 있다. 상업정보를 5년 보존하라 또는 10년 보존하라, 상법 3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보존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제 5조가 되겠죠. 이 전자문서법 5조가. 이제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름할 수 없다. 그래서 법에서 이거는 전자문서로 보존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상법의 그 시행령에서 3조에서 단서로 해가지고 예컨대 원본을 작성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회사의 정관인데요. 이 회사의 정관은 그 회사의 발기인이나 또는 사원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사원들이 작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험증권을 보험회사에서 발급할 때는 그 보험회사의 대표이사가 거기다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 작성자의 서명날이나 기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법에서 이런 경우는 이거를 전자문서로 보존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원래 원본 문서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전자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로 보존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예의를 두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와 같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법에서 그 보관하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조의 규정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호와 2호의 두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4조의 2에 따라서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의 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두 가지 요건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송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야 된다. 되게 우리가 이제 이메일 같은 것도 이렇게 쓰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이제 뭐 메일 헤더라고 해가지고 메일의 그 작성자 정보라든지 작성 일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보가 이제 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자문서의 그런 작성자라든가 송수신 일시라든가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경우는 그 부분도 보존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어떤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 이걸 이제 전자화 대상문서, 이것을 정보처리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 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가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2항의 내용인데요. 이른바 이 종이문서를 스캐닝해서 전자문서로 만들었을 때 이 전자문서의 보관에 의해서도 앞서 본 이 전자문서의 보관과 똑같은 그런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종이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거를 전자화 문서로 만들었다. 스캐닝을 해서. 그러면 이것은 변환된 전자화 문서인데 이걸 가지고 보존을 하면 전자문서 보존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다시 요건이 있는데 이 전자화 문서가 앞서 본 전자문서의 보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전자화 문서도 전자문서의 일종이니까. 여기다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2호인데요. 전자화 문서가 전자화 대상 문서와 내용과 형태가 동일해야 된다. 이 전자화 대상 문서라는 것은 이제 종이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문서를 스캐닝을 해서 전자화 문서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종이 문서하고 전자화 문서는 그 내용과 형태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 요건 또는 이거를 우리가 동일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동일성 요건. 그래야 전자화 문서의 보관으로 종이 문서의 보관을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라는 것은 이제 종이 문서를 말하시. 여기 보시면은 그 전자화 문서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로 이걸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캐닝을 할 때 요 스캐닝 작업자의 여러 가지 그 요건들, 그래서 관계자, 작업자 또는 검수자 그런 여러 가지 요건 절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규격,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요건과 관리적인 요건을 이 전자화 고시에서 담고 있고요.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이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을 해서 전자화를 하면 바로 동일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3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화 대상 문서와 전자화 문서의 내용과 형태의 동일성, 이것과 이것이 동일하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요건과 또 전자화 문서의 작성 절차와 방법과 기타 이 사항을 고시로 정한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전자화 고시다. 그런데 이 전자화 고시가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몇 차례 이제 좀 부분적인 개정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전자문서법의 개정과 함께 아무래도 이제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고 그래서 현재 그런 기술적 변화된 환경과 또
기업의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그런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우리 그 인터넷진흥원의 해당 부서에서 이 전자화 고시에 대한 이제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까지는 가야 이 전자화 고시가 개정이 될 텐데요. 근데 여기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왜냐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바로 이 전자문서 보관, 신뢰할 수 있는 보관 기관으로서 역할을 이제 하기 때문에 전자화 고시의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같이 이런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에 대한 약간의 그 개정이 있었는데요. 6조 1항과 2항의 내용인데요. 전자문서는 작성자나 그 대리인이 해당 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전송한 때 송신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되기 전에 구전자문서법에서는 상대방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입력된 때에 그 송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신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이게 좀 맞지 않다 현실하고. 그래서 이 발신자 즉 송신자의 그런 측면에서 요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는 작성자나 그 대리인이 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 즉 컴퓨터와 같은 이런 시스템이죠. 여기다가 전송한 때, 전송이라는 건 보낸 때, 그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에서 그 의사표시의 그 혈액에 대해서 이제 발신주의와 도달주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참작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이렇게 바꿨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요 두 번째 규정인데요. 지정된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가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구전자문서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추정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간주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이제 추정으로 바뀌었다. 이건 이제 법률 그 용어인데요. 간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뭐라고 본다 또는 말 그대로 뭐뭐라고 간주한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A를 B라고 간주한다 그러면 A와 B가 똑같은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A와 B가 다르다라고 뭐 어떤 반대의 증거를 들어서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그냥 보는 거니까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죠. 그런데 이제 추정한다. A를 B로 추정한다. A를 B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A와 B가 같은 걸로 이렇게 법적 효력이 있는데 그러나 잘 뜯어보니까 A와 B가 다르더라. A와 B가 뭐 B가 뭐가 이게 더 있고 뭐가 좀 틀리고 이게 다르더라. 그러니까 A가 B로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반대의 증거를 들면은 A를 B라고 추정한다는 효력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동일하지 않다는 그러한 반증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의 증거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간주고 반대의 증거를 들어서 그 양자의 그 효력, 동일하다는 효력을 깰 수 있는 것,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추정효다.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그럼 왜 이 간주라는 거를 추정으로 바꿨느냐?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전자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 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언제 이게 도달이 됐느냐? 그래서 효력이 언제 발생이 됐느냐라고는 이 도달 또는 도착이라는 게 더욱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뭐 해석상 좀 나눔이 있습니다만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게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게 이제 도달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메일을 A가 B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B의 정보처리 시스템, 되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B의 메일을 관리하는 그 서버에 A가 보낸 메일이 이제 도착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은 민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도착이 됐으니까 법적 효력을 발생이 돼야 되는 것인데, 과거의 법에 의하게 되면은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니까 그 도착이 되면은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일 서버에 따라서는 요즘에 이제 그 이메일이 엄청나게 이제 폭주를 하기 때문에 스팸 메일을 거르는 그런 장치를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스팸 메일로 등록된 메일은 메일이 도착하면 바로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지워버립니다. 아니면 되돌려 보내거나. 그러면 A가 B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든 B의 서버에서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스팸 메일로 분류돼 가지고 삭제가 되면은 B는 이 메일이 자기 서버에 도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간주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착했으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보냈다. 그리고 도착했으니까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런데 B는 전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주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추정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보낸 건 맞다. 그런데 이게 B의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스팸 메일로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B가 못 봤다라고 하는 거를 B가 입증을 하면 B가 반대의 증거를 입증을 하면은 그는 도달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A가 보낸 거를 B가 받았다라고 A가 주장을 못하고 다시 보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와 같이 간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 규정으로 바꿔서 현재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러한 어떤 정보 처리 시스템의 이런 실제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규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법에서도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 법의 이제 연원이 되는 아까 이제 운시트랄 말씀을 드렸는데 운시트랄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경우에는 이제 이 간주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운시트랄에서 국제 전자계약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그래서 과거의 모델법을 많이 이렇게 좀 개정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 추정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그런 운시트랄의 국제 전자계약 협약의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된 거다. 구조에서는 수신 확인 규정을 송신 철회 규정으로 이제 개정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법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이렇게 좀 바꿨다는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번 개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이 전자화 대상 문서의 폐기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조의 6의 규정이 2항에 신설이 됐는데요. 이 전자화 대상 문서인 종이 문서를 전자화 문서로 이렇게 이제 스캐닝을 해서 만들었는데 두 개를 같이 이중 보관을 한다면은 많은 그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죠. 이 종이 문서도 보관해야 되고, 물론 전자화 문서 보관하는 데는 크게 비용은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물류 창고를 빌려가지고 많은 보관을 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기관의 경우에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자화된 문서에 대해서는 이 원본 문서인 대상 문서를 폐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그동안에 많은 요청이 있고 해서 이게 이제 조항이 없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전자화 고시의 경우에는 이거를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52조와 53조에서 전자화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다가 이관을 하는 규정을 두고 그렇게 이관이 된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전자화 고시에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 고시라는 것은 법률과 명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아래에 있는 가장 아래단에 있는 그런 어떤 법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긴 하지만 좀 미약하다. 그래서 이 상위 규범으로 이거를 이전에서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고시에 있던 내용을 법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격상을 시켜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내용을 좀 더 좀 이게 약간 좀 보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항에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 제5조의 그 규정에 따른 보관이 행해지는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2항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 전자와 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적인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폐기할 수 있는데,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가지의 그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전자와 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가지고 전자화 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종이문서가 워낙에 애초부터 그냥 노후화가 돼 가지고 스캐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읽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폐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화 문서만 보고도 이게 어떤 문서고 내용이 뭐고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원본 문서가 이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전자화 문서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다. 되게 이제 문서를 다툼이 있을 경우는 감정을 하게 되는데 감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5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이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죠. 법령에 폐기할 수 없도록 이제 규정을 두는 경우. 아까 상법의 예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앞서 5조의 규정에서 전자화 문서를 원본 문서를 가지고 전자화 문서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시키면 원본 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근거에는 어떤 기반이 되는 법률 논리가 이제 이겁니다. 이 종이문서, 대상문서인 종이문서하고 전자화 문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동일한 거다. 이게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 간에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 증거로서 원래 이제 종이문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종이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종이문서를 폐기하더라도 종이문서하고 전자화 문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전자화 문서를 제출하면은 전자화 문서를 가지고 종이문서에 담겨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종이문서와 전자화 문서의 동일성이 추정이 된다는 거죠. 동일성이 추정이 된다. 여기서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동일성이 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동일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종이문서를 계약서를 예컨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작성한 그 자리에서 바로 스캐닝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자문서센터에 보내서 보관했다. 그러면은 이 원본 종이문서하고 전자문서가 동일하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명확하죠. 그리고 거기에 계약서를 작성한 작성자하고 전자문서를 스캐닝을 해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둘이 동시에 그걸 확인해가지고 사인을 했다. 그러면 그건 100%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자가 이 종이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한 달쯤 후에 이거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작업장에다가 보내가지고 이거를 좀 작업을 해달라, 스캐닝을 해서 좀 보관을 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이 문서가 변조되거나 또 훼손되거나 어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문서하고 전자화 문서는 전자와 고시에 따라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추정이 되는데,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조가 됐다거나 변조가 됐다거나 그 훼손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걸 입증하게 되면 동일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아까 추정이라는 거는 반증을 들어서 효력이 번복이 된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동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겠고, 동일성이 담보가 되면 원본 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도 실무적인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종이문서를 폐기하고 전자문서만 가지고 당사자들이 증거로도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전자문서가 과연 이게 종이문서와 똑같은 그런 어떤 감정의 그 영역에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느냐. 예컨대 종이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 날인하거나 또 어떤 펜으로 글씨를 쓰거나 했을 때 그런 필압을 감정하거나 기명 날인을 감정하거나 종이의 지지를 감정하거나 색을 감정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 요소가 있는데, 그거와 똑같은 거를 전자문서에서도 감정을 해서 위조 변조 여부를 가려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좀 앞으로 좀 검토의 대상이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감정협회에서 이 감정의 요소로서 대략 한 20여 가지 요소들을 쭉 그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자문서에 의해서 종이문서와 똑같은 내용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감정할 수 있는 가능한 요소는 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5가지의 요소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문서를 가지고는 감정을 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로는 감정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전자와 고시를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그래서 종이문서를 확실하게 폐기하고 전자문서만 가지고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영역을 명확하게 이렇게 좀 세분화해 가지고 정함으로써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더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자와 고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2월까지 그 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 제도가 이게 지정제에서 이제 인증제로 바뀌었다. 이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가 지금 종래에 우리가 이제 샷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샷메일에 의해서 공인 전자주소를 사용을 해서 전자문서를 갖다가 이제 보내고 이렇게 전자문서 센터에다가 보관을 시키고 이제 이런 중개 역할을 하는 중개자가 있는데, 이 중개자의 그 자격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제 일정한 요건을 심사해서 지정을 하는 지정제와 국 전자문서법에 있었는데, 이 지정제라고 하는 거는 그 성격이 인가제나 좀 허가제와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그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진입장벽을 해소해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이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의 턱을 낮추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정제를 인증제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송수신되거나 열람된 유통정보에 대한 유통증명서 발급 등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담기관, 이 전담기관은 우리 이제 전자문서법을 보게 되면은 그 과기정통부 장관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진흥원이 이러한 이제 증명서 발급 업무를 소위 유일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 전담기관인 인터넷진흥원 이외에도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도 이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서비스의 폭을 넓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공인 전자문서 센터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요. 다른 내용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 공인 전자문서 센터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금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와 고시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전자와 문서를 많이 이용을 업계에서 하고, 이거를 결국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함으로써 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되고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인 전자문서 센터는 전자문서 보관에 따른 전자문서의 불변경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TTP라고 되어 있는데 Trust Third Party라는 말의 약자죠.
네,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2005년 3월에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고, 처음에는 잘 아시는 대로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도중에 이거를 공인전자문서 센터로 어떤 보관, 고정적으로 보관만 하는 이런 장소라기보다도 보관도 하면서 또 유통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는 이런 개념을 포괄하기 위해서 이제 센터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고요. 기본 업무는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도 하면서 전자문서 보관 증명이나 발급 서비스도 하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관한 고시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전자화 고시가 있어서 요 고시를 시설 장비라든가 인력 기준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고시인데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공인전자문서 센터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산업 발전에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인전자문서 센터의 활성화에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써봤는데요. 그 내용은 앞으로 이 제도 개편 방향의 내용은 환경의 변화, 제도적 기술적 환경 변화와 또 공인전자문서 센터의 고시의 개정과 전자고시 개정을 함으로써 이 센터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전자문서법 개정의 이제 시사점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썼는데요. 전자문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하게 됐다. 종전에는 많은 법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뭐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거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해서 문서나 서면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단서를 달아가지고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서 규정을 꼭 두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정은 그러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고, 또 어떤 다른 법에서는 그 단서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전자문서로 못하는 거냐, 근데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도 어떤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고 보는 판례도 있었고, 이렇게 엇갈린 이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 이 수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혼동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뭐 일반화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인터넷을 가지고 하는 전자투표 있죠. 조그마한 단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큰 규모에서의 그런 단체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구성원들이 어떤 그 투표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투표를 할 때 종전에는 다 뭐 현장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우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전자투표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자투표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이 전자문서법의 개정에 의해서 법에서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그냥 문서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도 아까 이제 우리 법의 개정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서면 요건을 갖추면은 그거는 서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에 그냥 문서 이렇게만 되어 있어도 이거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굳이 법을 다 개정할 필요가 없어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전자문서 센터, 공인전자문서 중개자의 산업이 좀 활성화될 것이 기대가 되고요. 전자문서의 이용 활성화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전자거래나 전자계약 또는 디지털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지금 수립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거래를 종이문서로 하던 거를 전자문서로 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이거를 법에서 담았다면 이제는
단순한 어떤 상거래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 소위 뭐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롭게 이제 이용이 되고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서 이런 디지털 데이터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법에서 좀 잘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과제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공인 전자문서 중개자의 진입 규제 확대, 지정제를 인증제로 바꿔서 전자문서 유통의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의 과제는 아까 뭐 조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계약 관련 규정이 보완이 돼야 된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에서 이 전자문서, 전자계약 이런 것들을 명문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민법은 아직 이런 전자문서나 전자계약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민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게 이제 기본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에 다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아쉽고요.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올해 많은 그런 경향이 기업들이 전자계약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자계약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과거에 종이문서로 이제 계약을 하던 거를 전자계약 형태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자문서가 들어가고 전자서명이 또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관련 규정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다양한 전자인증 서비스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특히 유럽연합에서 만든 eIDAS의 규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전자서명 서비스 이외에도 웹사이트 인증이라든지 또 전자인장 제도라든지 또 전자시점 확인 제도, 전자등록배달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신뢰 서비스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디지털 문서, 즉 전자문서에 의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좀 제도적으로 법에서 담아서 이거를 더 활성화시키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서 전자문서가 방점으로 왔다면 이제는 이러한 전자문서가 소위 말하면 디지털 문서로서의 그런 기능을 잘 활용을 해서 소위 신뢰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포괄적인 그런 제도적인 어떤 개편이라고 할까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이게 앞으로의 상후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와 전자서명법의 개정과의 관련성 부분인데 아시는 대로 전자서명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많은 그 변화가 있었죠. 공인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고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형태로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가 서로 결합이 돼서 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1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하시면은 같이 한번 더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